대법원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니까 소수자 약자 보호에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약자나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손을 내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소수자와 약자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수동적인 태도처럼 느꼈습니다. 법원까지 찾아올 수 있는 소수자나 약자는 없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이렇게 소수자를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전향적인 법 해석에 기반한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라고 봐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게 저는 2019년도에 헌재의 낙태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해 왔어요.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돼요. 헌재의 이런 판결을 통해서 여성의 몸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해왔던 몰상시간 시대가 마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는 것이 약자 소수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올 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걸 알고 계시죠? 예. 네, 이게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에서 예.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수자가 보호돼야 된다.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판결에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 그 사건도 상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결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이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양성 간의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다른 것을 다른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헌법 자체가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을 해야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입법이 되어 있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의 해석론에서 후보자께서는 계속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입법부도 똑바로 해야 되죠. 예. 정말 잘못하고 있지만 입법부가 다수파 기관으로서 다수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이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런 여론을 살필 필요가 없는 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서 입법을 강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대법원의 역할을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판결문을 제가 아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어요. 소수자에 속한다는 거는 다수자와 다르다는 거지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다. 그게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이런 판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항소를 해서 이 판결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사안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넘어온다면은 대법원장으로서 어제 오늘 말씀하신 소수 약자 보호의 가장 적극적인 그런 방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지가 아니고 저스티스의 역할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결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론은 요구한 적이 없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 예. 대법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사회 변동을 법원이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